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1956년 설립돼서 1972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2002년 4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후에 2007년 6월에 유가증권시장에 보통 주식을 재상장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알루미늄 창호 커튼홀 제작 및 설치, 특수산업재, 알루미늄 거푸집 임대고요. 현대알루미늄 외 8개사의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유럽 등의 주조 및 압출 등의 생산 설비를 갖춘 산업용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주요 품목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전자 부품 소재, 방화창, 커튼홀 등의 창호 제품, 자동차 및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선박용 LNG 저장 탱크 모듈, 태양광 등 친환경 부품 소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056억 원, 영업이익 16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권 손상 차손으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알루코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수주 공시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명입니다. 전기 차량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은요. 최근 매출액 5,055억 원에 58.8%에 해당되는 2,975억 원입니다. 계약 상대방 SK온 헝가리 법인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헝가리고요.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지금 한 채 7년이 좀 채 안 되는 계약 기간인데 한 6년 반 정도 되겠네요.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제품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케이스입니다. 최근 매출액 2021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비율이다. 상기 계약 일자는 SK온 현지 법인 SK온 헝가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일자다. SK온 헝가리 법인과 부품 계약서에 의한 개별 수주로 계약 금액 그리고 기간 등은 SK온 헝가리 기준으로 진행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알루코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 규모가 매출액 대비 무려 58%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부분의 사업 확장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알루코의 경우에 지금 이 전기 차량, 이 배터리 모듈 이 케이스 공급이 원래 태생의 주력 사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좀 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모바일용 그리고 이 전자 부품 소재 그다음에 이 알루미늄 샤시라고 불리는 이 창호, 그리고 자동차, 철도 차량의 경량화 부품, LNG 저장 탱크의 모듈, 그리고 태양광 이 주요 부품 등인데 알루미늄을 소재로 하는 이 경량화 관점에서 이 전체 산업군에 이제 두루두루 납품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10여 년간의 이 개발을 통해서 주력 사업의 어떤 이 한정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 분기 보고서부터 보도록 할까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내용에 보면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제품군이 매출 비율이 어떻게 좀 다른지 항상 최근에 정기 보고서를 보고 이번에 사업의 내용 그리고 이번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제품의 포지션별로 지금 구분된 것이 아니라 종속회사별로만 좀 매출을 나눠놓은 것이 좀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알루미늄 압출 제조 가공 판매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임대 수익 알루미늄 거푸집을 임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기자재 기자재를 좀 납품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이 지금 알루미늄을 압출해서 이 제품을 주력으로
건설과 임대업을 수반하고 있다. 이게 거의 뭐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체결한 이 새로운 수주 계약은 앞으로 이 알루미늄 배터리 셀 케이스의 이 신규 어떤 수주의 확장성을 좀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시점으로 적용 요소가 좀 더 많이 가져간다면 이 배터리 셀 케이스의 판매 호재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현재 이 기존 사업을 이 베이스로 해서 신규 사업인 이 배터리 셀 케이스의 판매 호조가 이 회사의 중대한 모멘텀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부분의 사업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나타냈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실적 전망 보면 먼저 매출액입니다. 전년 동기에 1,09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번 1분기 1,567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 34억 원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배터리 셀 케이스의 초도 납품이 약 6년 반 동안 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될 될 것인데 전체 2,985니까 나누기 뭐 7 정도만 해도 한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신규 매출액이 좀 산입이 되는 건 효과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배터리 셀 케이스의 이 수주량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실적 성장은 좀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최근에 이 건설 이 호황기는 아니지만 지금 다소 좀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건설 자재가 굉장히 좀 비싸졌어요. 네.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재고 자산의 평가 차익 부분들이 알루코의 2022년도에 수익성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좀 전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오히려 이 알루미늄 배터리 셀 케이스의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전망치를 좀 더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년 동안 점진적으로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실적이 반영된다면 그만큼 실적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한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알루미늄 가격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이 비철금속 가격이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이 비철금속 가격을 좀 체크하고 있는 원인이 1분기의 상승폭이 너무나 가파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터리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도 좀 작용한다라고 있었고 저는 이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즉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판매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판가가 전이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단순하게 이 기업의 원가 상승률만 우리가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비철금속이 그래도 2분기에 많이 하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와 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이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1,802달러에서 지금 2,769달러로 약 53%가 좀 증가된 거죠. 아직도 높게 형성된 이 이 단가 수준을 좀 이 기조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하락세는 사실상 이 하반기 이상 좀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당분 이 기조는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일 상품 시세를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면 알루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재료를 싸게 획득하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 관점이 있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판가 전이에 용이하기 때문에 알루코 입장에서는 손익에 큰 영향적인 측면에서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좀 하반기가 지나야 이 원재료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알루코 오늘 이 시장의 급등 이력이 좀 있었지만 지금 2.1% 하락한 3,015원. 지금 사실상 좀 실망스러운 좀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3중 바닥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기준에 3중 바닥 형태가 있는데 자 저는 3중 바닥 형태 이상에서는 다시금 자 반등 요소가 좀 가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 공포감에 의해서 매수하기가 좀 겁난다라고 좀 생각하겠지만 지금 차트의 구간이
저는 지금 조정 이후에 급등 양상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판단을 해봅니다. 추세적으로는 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인데 지금 3,000원 구간에서 좀 애매하죠. 3,015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선은 좀 의미가 없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저는 리즈너블하게 좀 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자, 저는 요 구간까지 보겠습니다. 넉넉하게. 하회될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면 2,200원, 2,200원에서 3,000원 구간, 2,200원에서 3,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낙폭 과대인데 2분기 배터리 셀 케이스의 어떤 실적 산입 이후에 따른 실적 전망치는 그래도 양호하지 않겠는가. 저는 2023년 이후에 회사의 어떤 실적 가치는 좀 달라지지 않겠는 점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루코 매수하기 좋은 구간 2,200원에서 3,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2분기 후에도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같이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2007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금속 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등의 함체,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종속회사를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 공장 및 설비 투자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및 전기자동차 부품을 일부 양산 중이며 추가적인 개발과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방 산업별로 크게 통신 장비 부문, 모바일 부문,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부문, 반도체 장비 부문의 4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통신 장비 부품 22.9%, 핸드폰 부품 9.7%, 반도체 장비 부품 11.7%, ESS 부품 21.5%, 기타 34.2%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특히 ESS 장비 배터리 렉 등의 장비 매출이 최근 3년 대비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61억 원, 영업이익 579억 원, 당기순이익은 3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8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해외 법인 생산 거점의 본격 가동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신규 고객사의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진 시스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역시 수주 공시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은요. ESS 공급입니다. 에너지 저감 장치죠. 계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 최근 회사의 매출액은 6,061억인데 최근 매출액의 18.9%에 해당되는 1,146억 원입니다. 계약 상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AST 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최근 매출액은 1,077억이라고 지금 기재해주고 있는데 회사의 판매 공급 지역은 유럽입니다. 회사의 관계는 관계 회사로서 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오는 연말까지 납품하는 조건인데 제가 수주공시에서 이 계약 기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종료일 관점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인도가 완료가 됐다면 실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정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18.9% 예상의 어떤 변수 요인이 없다면 18.9%의 새로운 신규 매출이 올해 반영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게 2분기보다는 3분기 내지 4분기에 실적 반영 효과가 좀 크겠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4분기의 실적 기지가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치의 실적 발표 시점에는 오히려 이런 가치가 반영될 것이다. 자, 선행해서 움직이자는 관점이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어떤 추정 시뮬레이션 회사의 가치가 어느 시점에 좀 바뀔지 자 이런 포인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주요 계약 조건은요. 제품이 납품입니다. FCA 조건이고요. 16주
납기 기간을 가지며 예상 물량이 실제 생산 캐파를 초과할 경우 납기 기간 16조 플러스 알파로 증가될 수 있다. 대금은 FCA 기준의 45일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근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조건이 FCA 조건이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운송인 인도 조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좀 생소한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요즘 저를 매우 곤란하게 하시는군요. 제가 무역 박사는 아닙니다. 저 무역 용어에서 뭐 FOB도 있었고 이게 인도의 조건이에요. 결제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무역 공부를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게 판매자가 해외 통관을 거쳐서 이 그러니까 즉 사는 사람이죠. 판매처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항구에만 도착을 해서 도착만 시켜주면 돼요. 네네. 도착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줘야 되는 조건. 자, 이게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좀 불리고 있고요. 지금 FCA 조건은 여기 내용이 약식으로 좀 남아 있죠. 베트남 박장 공장의 상차, 박장 공장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수출 통관이 완료되고 나면 16주의 납기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예상 물량이 실제 생산 캐파를 초과할 경우 납기 기간 16주 알파로 증가된다. 지금 다소 좀 복잡합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이 납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까지만 갖다 주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매수인이 알아서 물건을 통관해서 보세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안전하게 가져가죠. 다만 보세 구역에서 이 제품 상태들을 1차적으로는 검수는 하겠죠. 그래서 제품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런데 보세 구역이나 창고에서 이 제품 검수가 좀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 장비라든지 실제 가동을 해서 이 오류 장치들을 확인해야 되는. 지금 ESS 장치는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 이후에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이 항구에 인도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이 계약 조건이라는 거죠. 상차 이후에 수출의 통관 절차까지 좀 가지게 되고요. 이후 16주 이내에 생산 캐파 안에서 자, 납기 기간 생산 16주의 납기 기간을 갖는다는 거 16주 이내에 납품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 예상 물량이 실제 생산 캐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생산 캐파를 초과하는 납기분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16주 플러스 알파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좀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FCA 기준의 45일에 지불된다. 즉 수출 통관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라고 밝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FCA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수요가 더 커질 전망인 것 같아요.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서진 시스템이 지금 이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고 실적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 자, 이 실적 개선을 이끄는 이 사업 부분 바로 ESS입니다. 지금 분기 보고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보면 전체 매출을 구성하는 매출 포지션,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각각 제품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1분기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부품은 32%에서 22.9% 그리고 18.02% 비율이 소폭 좀 감소되고 있고요. 휴대폰 부분도 14.9, 9.7, 11.1 약간의 변동성은 좀 수반을 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어떤 감소 추세 내지는 기존 상황을 좀 유지해 보는 것처럼 보이죠. 반도체 장비는 10.5%, 11.7, 14.5% 점진적으로 반도체 장비 부품의 이 실적이 좀 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는 9.4, 21.5, 9.8%인데 2020년도에 대비해서 ESS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도에 ESS 부품 이 판매 호조 부분 실적 산임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모멘텀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매출의 증감치가 2019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을 좀 이끌어냈는데 지금 1분기에 1,4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곱하기 4를 단순하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간 좀 못 미치는 수치를 좀 기록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만 네. 1분기의 계절적 비수기 요인을 좀 지나게 된다면 2분기, 3분기의 실적 기조 효과가 더 반영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2021년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좀 예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ESS 사업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컨테이너 박스 생산 시장에도 좀 진출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이게 좀 성장 동력,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 부분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지금 신규 사업 부분에서는 좀 기재가 좀 된 것은 아닌데 자,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5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통신 장비 부분,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 ESS 부분,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부분, 기타 사업 부분으로 좀 나눠진데, 자,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회사의 신규 사업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 자, 여기죠. 지금 기타 사업 부분에 자동차 부품과 생활 가정용품, 중공업, 주물 제작, PCB, 기타 OEM이라고 좀 밝혀졌는데 신규 사업에 관련된 기재 내용들이 좀 큰 폭으로 지금 뭐 획일화되게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없어요. 그런데 기타 사업 부분 이 내용 안에서 중공업, 주물 제작물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컨테이너 사업 부분입니다. 회사는 주기적인 어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가지 또는 5가지의 사업 카테고리를 좀 갖고 있지만 주 베이스는 신규 사업 부분이 아니라 저는 ESS 사업 부분이나 반도체 장비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이 캐파가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 부분 안에서는 종속회사를 통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유입 부분이지 이게 사실상 뭐 고부가치 사업을 좀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ESS 부분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사업 부분의 모멘텀을 좀 더 부각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사업 부분보다는 ESS 사업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 부품 사업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도 제가 뭐 주기적으로 좀 많이 다뤘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추세적으로 너무 많이 좀 내려와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일봉상 주가는 23,000원 대비해서도 지금 13,750원. 지금 뭐 2배까지나 한 80% 이상의 어떤 이 실적 감소 효과가 좀 있었죠. 지금 주가의 어떤 상태를 보면 굉장히 80%까지는 아니죠. 지금 거의 뭐 50% 정도의 하락폭, 거의 뭐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어떤 주가 추이를 좀 보면 지금 1차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보면 지금 2차 상승의 어떤 도래기라고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반 경직성을 좀 더 내려간다면 지금 13,500원, 13,500원 구간까지 많이 지지를 좀 해줬어요. 이탈된다면 추가 하락은 좀 배제할 수 없는 구간까지 좀 내려와졌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좀 갖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 그런데 실적 수반 여부가 지금 1분기에 아주 뭐 이 큰 폭의 실적 회복을 좀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ESS 매출 부분의 회복세를 좀 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적용이 좀 된다면 지금 저는 뭐 과대 낙폭이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은 과매도 구간까지를 좀 직면한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된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일봉상에도 너무나 낙폭과대 구간이 좀 심화가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00원, 12,000원에서 14,500원, 12,000원에서 14,500원.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좀 나눴는데 자, 좀 더 세밀해서 볼까요? 지금 14,500원에서 13,000원, 13,000원에서 14,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13,000원이 이탈된다면, 13,000원에 이탈된다면 하단 내용 보겠습니다. 12,000원에서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진 시스템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000원에서 14,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ESS 부문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원준입니다. 원준은 2008년 설립돼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 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로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전고체 소재, 탄소 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 처리 솔루션과 폐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케미칼, SM랩, LG화학 등으로 맞춤형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20억 원, 영업이익 123억 원, 당기순이익은 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2차 전지 업황 개선 및 매출 원가의 감소로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원준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하는 이 기업들이 좀 늘고 있죠. 사실은 이 낙폭 과대장에서 무상증자가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좀 부양 의지로도 좀 작용이 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결정이 사실상 주가의 어떤 급등을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배겼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숨은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회사는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502만 191주인데 한 주당 무려 2주를 교부합니다. 1004만 382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7월 13일인데 우리는 이 결제일 관점이기 때문에 7월 13일에 매수해서 신주를 받는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7월 13일에 이 영업일 전에 매수해야만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고요.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전 주식수는 502만 191주인데 기타 주식, 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배수로 한 주당 2주를 지급함에 따라서 이 무상증자 후에 1,506만 573주의 발행 주식수로 좀 증가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준의 무상증자 공시 살펴봤고요. 대표님, 아래 보니까 이제 공급 계약 공시도 있더라고요. 꾸준한 양극재 전용 열 처리 장비 수주 공시들이 있는데 그럼 성장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6월 22일에 수주 공시 발표를 좀 했는데 회사는 포항 1단계의 양극재 생산용 열 처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공시했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71.1%에 해당되는 442억 원인데 이 매출 인식이 6월 22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즉 3분기까지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유추 해석을 좀 해보면 442억 전체 회사 매출액의 71%를 내년 3분기까지 부분적으로 좀 인식을 한다면 지금은 6월 달에 뭐 거의 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 4분기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본격적인 어떤 실적 반영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 4분기의 실적 반영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실적 이 반영 효과가 좀 클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내용 보겠습니다. 상기 계약 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고요. 계약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힌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3분기보단 4, 4분기의 실적 반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원준이 폭스바겐과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납품 계약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후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내재 화해도 좀 본격적으로 함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매체에 따라서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이 폭스바겐과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생산 장비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이 확정사항이 공시로 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뉴스에는 분명히 계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왜 공시가 안 나오지? 네. 또는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이 회사는 어떤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왜 몇천억 원대 뭐 몇천억 원대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공시는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공시를 수반한다는 것은 발주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PO 얼마를 공급해라라는
인보이스 내지는 발주서가 좀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어. 정식적으로 내가 얼마까지 사줄게라고 요구하는 서류. 원청이 요구하는 서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공급의 계약의 규모가 확정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로 하고 대금 결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유지나 이 손해배상 청구 요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완성이 되면 이 해외와 해외 간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단순하게 사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증 관련돼서 이 법적인 구속력들을 좀 갖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모두 다 일어난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들은 공시를 통해서 또는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공시를 유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폭스바겐과 생산 장비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보도는 사실상 이 대규모 금액에 대한 어떤 픽스가 아니라 단순하게 원청과 파트너십 계약도 사실상 계약은 계약인 거죠. 이 원준이 폭스바겐 그룹에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관련된 장비를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어떤 예상, 계약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여부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가시화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이기 때문에 이걸 뭐 100%라고 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거나 투자 판단 요건을 따서 회사가 좀 밝히면 좋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직 금액이 픽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제 회사 측의 공시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간 보던 이 무상증자 테마처럼 주가가 상승하진 않은 모습이거든요. 대응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원준 최근에 이 442억 원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죠. 지금 71.1%면 뭐 결코 작지 않은 이 공급 계약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주당 2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수반했을 거라고 사람들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이 현재가 기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의 경우에 자 내용을 좀 보면 최근에 6월 23일 날 무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2.3%의 급락이 있었어요. 6월 22일에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13.9%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오히려 6월 17일 이후에 12% 지속적으로 감소 요인을 좀 갖고 있다가 13%의 상승 효과가 좀 있었어요. 차트가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면서 다소 좀 오른 만큼 하락을 시켰다라고 좀 보여지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자 파동상에서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모두 반납한 자 요 구간이죠. 지금 오늘 요 구간이니까 자 올라간 만큼의 하락치를 모두 반납을 한 형국인데 그렇다면 무상신주라는 게 사실상 무상증자의 기대감을 수반해서 꼭지에 내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면 권리락 이후에 무상신주가 유통된 시점에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 제가 경고를 좀 드렸는데 지금의 케이스는 오히려 오르기 전에 영역까지 좀 내려간 다음에 이후에 오히려 추세적인 상단의 어떤 흐름들 좀 예측해 보면 저는 이게 사실상 주가의 어떤 착시 요인, 즉 페이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무상신주의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구간은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구간에 도래가 된다면 무상증자의 어떤 기대감까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이 거래량의 어떤 상징성 의미를 좀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이게 무상증자의 약재 요인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일정에 따른 기대감이 수반된 시점은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준 매수하기 좋은 구간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로 봐주셨습니다.